조옥래님 사망하셨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에서 의사가 그렇게 잘라 말했었거든요. 김다정은 그 말을 제대로 듣지도 못했답니다. 귀가 멍해져서였어요.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 눌러주세요. 시작합니다. 왼쪽 팔에는 깁스를 했고 이마에는 피가 말붙어 있었는데요. 정작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머릿속에는 딱 한 문장만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조옥래가 죽었다. 어머니가 죽었다. 이상철은 의사 가슴팍을 붙들고 다시 한 번만 봐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심정지 상태로 실려와서 도착했을 때는 시도할 수 있는 걸 다 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도 귀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아직 따뜻하잖아요, 선생님. 손 좀 잡아보세요. 아직 따뜻하잖아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손을 뿌리치고 안타깝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는데요. 이상철은 병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사고가 난 건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내리막길 초입이었습니다. 김다정과 조옥래는 택시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요. 택시기사님은 그저 평범하게 손님을 집에 모셔다 드리던 길이었어요. 애미야, 택시는 오랜만이다. 버스만 타다가 이거 타니까 사람 된 것 같네. 둘은 그날 유난히 기분이 좋았었대요. 손자들 얘기를 하면서 깔깔거리기도 했고 같이 한숨을 쉬기도 했고 그러다 지혁이 결혼 이야기, 회사 이야기를 하며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택시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고 있었고요.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자 천천히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때였습니다. 왼쪽 거울에 거대한 트럭 한 대가 훅 끼어들더니 브레이크 등이 눈부시게 번쩍였어요. 택시 기사님은 나중에 여러 번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브레이크 등이 그렇게 빨갛게 보였는데 저는 왜 그 순간 엑셀을 놨을 뿐이었을까요? 라고 말했었어요. 그 순간 택시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김다정은 거의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냥 앞에서 무언가가 커다랗게 다가왔고 조수석 쪽 창문 쪽으로 세상이 기울어지는 느낌이 났고 옆에서 어머니의 짧은 비명이 들렸고 그 다음에는 아무 기억이 없었답니다. 사고 뉴스는 동네보다 병원보다 이상하게도 재벌가 쪽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박진석은 그날 저녁 골프 약속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전화를 받았어요. 운전기사를 시켜 차를 세우게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듣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 우리 회사 물류 트럭이 사고가 났다고? 처음에는 단순히 회사 쪽 문제인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곧이어 들려온 말이 이상했어요. 상대가 일반 승용차가 아니라 택시인데요. 뒷좌석에 타고 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답니다. 평소라면 보험사 통해 처리하게 해라고 했을 텐데요. 이번에는 말이 목에서 걸렸습니다. 회사 이름이 걸려 있었고 사망자가 나왔다는 말에 순간적으로 혈압이 확 올랐거든요. 기사 상태는 가벼운 타박상입니다. 근데 많이 떨고 있다네요. 그날 밤 박진석은 아직 무슨 일이 어떤 인연으로 이어지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에서 누군가는 벌써 전화기를 붙들고 손을 떨고 있었고요. 그 사람이 바로 고성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사고 소식을 훨씬 빨리 들었어요. 트럭 기사에게 돈을 쥐어준 쪽이 자기 쪽 사람이었거든요. 사모님, 그게 살짝 한번 치는 걸로만 하려고 했는데요. 택시가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있었는데 고성이의 첫 마디는 딱 이거였어요. 사람 죽였어? 기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숨만 쉬었다가 한참 뒤에야 그 뒷좌석에 계시던 분 중 한 분이 심정지로라고 말했어요. 내가 언제 사람 죽이라고 했니? 분명히 100만 원짜리 사고만 내달라고 했다고. 안 했어? 고성이의 목소리는 그때 이미 반쯤 날카롭게 갈라져 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울거나 떨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100만 원. 트럭 기사에게 먼저 건넨 돈. 보험사. 회사 이미지. 그리고 박진석. 큰일 났네. 이건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사고가 아니네. 그녀가 이 일에 손을 댄 이유는 단순했어요. 처음에는 이지환 때문이었거든요. 박영라 옆에 붙어있는 그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영라가 작업실에서 차 안에서 매일 같이 그 남자 얘기를 하며 웃고 있는 걸 보는 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엄마, 오늘 기사 오빠가요. 오늘 지원 오빠가. 입만 열었다 하면 기사. 처음에는 그냥 애들 장난 같은 거라고 넘겼는데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둘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난 뒤로는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아, 이거 아니다. 이 정도면 진짜다.
고성이는 살짝 겁만 주고 끝낼 생각이었어요. 회사 물류팀 쪽으로 연락을 넣어 눈치 빠른 사람 하나를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정면 충돌 이런 거 말고요. 그냥 급브레이크 한번 밟으면 되는 정도로요. 차 한번 툭 치면 기사 쪽에서 정신 좀 차릴 거예요. 그녀 입장에서는 그랬답니다. 부잣집 딸과 기사, 드라마나 소설에나 나오는 판타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판타지는 현실에서 오래가지 못한다고 믿었고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 사고라는 표현을 썼어요. 100만 원쯤이면 사람 하나 정신 차리게 할 수 있겠지. 그 정도 가벼운 생각이었어요. 문제는 사고가 난 시간이었어요. 원래 계획은 영라가 타고 다니는 차를 노리는 거였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골목, 같은 신호. 운전기사 스케줄까지 다 파악해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날 영라는 집에 있었어요. 몸이 안 좋다고 작업실도 안 나가고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웹툰만 보고 있었거든요. 트럭 기사는 그걸 몰랐어요. 그저 그 시간에 그 도로를 지나가는 검은색 승용차를 찾았고 한 번만 브레이크를 확 밟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앞을 지나가던 택시는 색도 비슷했고 크기도 비슷했고 무엇보다도 타이밍이 같았어요. 그래서 그는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 뒤에서 택시가 미끄러졌습니다. 결과는 조웅래 사망, 김다정 중상, 택시 기사도 크게 다쳤고 트럭 기사 역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이 사실을 고성이는 사고 당일 밤에는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사람이 죽었다는 것까지만 들었고 그 사람이 누군지는 다음 날에서야 알게 됐어요. 이상철 씨 어머니래요. 자신이 부하에게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고성이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조웅래, 김다정의 시어머니, 지혁이의 할머니. 그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머릿속이 급속도로 복잡해졌습니다. 잠깐만, 이건 너무 가까운데? 그녀 머릿속에는 지혁 얼굴이 떠올랐어요. 냉정하고 또렷한 눈빛, 박성재 옆에 서 있을 때면 이상하게 사람을 긴장시키는 그 눈빛이요. 저 눈빛이 나를 향하면 어떡하지? 그녀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더 빨리, 더 깊게 이 일을 덮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반대로 지혁은 이 일을 절대 덮을 수 없겠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처음 며칠 동안 그는 그저 장례식과 병원을 오가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영정사진을 고르는 일에서부터 상복을 챙기고 조문객 인사를 받는 일까지 이상철 대신 큰아들 역할을 해야 했거든요.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이수빈이 쭈그려 앉아서 울고 있었고 김다정은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빈은 엄마 밥도 안 먹어요라고 했고 방 안에서는 간간히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지혁은 그 모든 걸 보면서도 우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멍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울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고 대신 이상한 의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왜 저기였지? 왜 하필 그 시간에 그 지점에서 트럭이 그가 한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자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몇 번이나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허리를 숙였어요. 저도 피해자입니다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자꾸만 제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요 라고 했어요. 트럭 기사 쪽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보험사 직원이 대신 나와서 기사가 많이 놀라서요. 정신적으로도 아직 안정을 못 찾고 있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전화 한번 바꿔주시죠. 지혁이 그렇게 말했을 때 보험사 직원은 묘하게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통화가 어렵고요. 입원해 있다면서요. 어느 병원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보험사는 처음에는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버텼지만 지혁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피해자 가족입니다. 제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듣고 싶은데요. 그가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단어를 한 번씩 또박또박 짚어서 말했을 때 보험사 직원은 결국 병원 이름을 슬쩍 흘리고 말았어요. 트럭 기사 이름은 정기남이었어요. 지혁이 찾아갔을 때 그는 병원 침대에 기대 앉아서 TV를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요. 화면에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지만 그는 조금도 웃지 않았습니다. 정기남 씨 맞으시죠? 지혁이 그렇게 묻자 그는 흠칫 놀라서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누구신데요? 사고당한 쪽 피해자 가족입니다. 그날 택시 뒤에 타고 계셨던 분이 제 할머니였어요. 정기남의 얼굴색이 희미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는
죄송합니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쉽게 나왔는데요. 그 다음 말이 잘 이어지지 않는 눈치였어요. 지혁은 의자 하나를 끌어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경찰 조사에서는 졸음운전이라고 하셨다면서요. 네. 근데 CCTV를 봤거든요. 정기남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거기 찍힌 트럭은요. 신호 바뀌기 전에 이미 속도를 줄이고 서 있다가 택시가 진입할 때 맞춰서 갑자기 앞으로 나왔어요. 졸다가 브레이크 못 밟은 사람이 그렇게 운전하진 않더라고요. 그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만 가만가만 흔들고 있었어요. 지혁은 더 세게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금 뜻밖의 질문을 던졌어요. 얼마 받으셨어요? 뭐요? 이 사고 내달라는 부탁하고 얼마를 받으셨냐고요. 안 받으셨으면 그냥 아니라고 하셔도 돼요. 정기남은 입을 꾹 다물고 TV 화면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사람들이 게임을 하다가 넘어지고 있었어요. 스튜디오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는데 경실 안은 숨소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정기남이 입을 열었어요. 100만 원이요. 그는 손가락 한 개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100만 원짜리 사고라고요. 그냥 툭 한 번 받으면 된다고 했어요. 사람 다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요. 그 목소리는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사람 같기도 했고 이미 수없이 반복해서 떠올려 본 변명 같기도 했어요. 누가 그런 부탁을 했는데요? 지혁은 그 질문을 할 때조차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화낼 수 있었는데도 이상하게 화를 내고 싶지가 않았어요. 눈앞에 있는 사람은 이미 자기 인생을 반쯤 망가뜨린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번호로만 연락했어요. 회사 쪽 사람이에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물류 쪽 사정은 잘 아는 사람 같았어요. 우리 트럭이 어느 시간에 어디를 지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목소리는요. 지혁이 그렇게 묻자 정기남은 잠깐 멈칫하더니 아주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지혁을 올려다봤어요. 여자였어요. 그 대답은 지혁의 예상 안에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담이 덜한 것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더 위가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사고는 절대 크게 나면 안 된다고요. 부잣집 딸이랑 기사놈이 좀 정신 차릴 정도만 해달라고요. 부잣집 딸, 기사놈. 지혁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자동으로 연결됐어요. 박영나, 이지환. 근데 그날은 그 차가 안 지나갔어요. 정기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이 알려준 시간에 알려준 골목으로 들어오는 차가 없었어요.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색깔의 차들이 몇 대 지나다녔는데 제가 번호는 잘 몰라요. 택시가 하나 들어왔는데 뒷좌석에 나이 많은 분이 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차를 그 시간에 그 도로를 지나는 차는 그 차뿐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고 뉴스 보고 알았어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이 사람들은 아니었구나. 지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병실 공기가 목에 걸려서 잘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 여자, 이름은 모르죠. 정기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부르는 걸 한 번 들은 것 같긴 해요. 회장님 사모님이라고성.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고고 씨였던 것 같아요. 고성희인가.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지혁의 손가락 사이가 서늘해졌습니다. 손등에 핏기가 싹 가셨고 눈앞 풍경이 잠깐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성희, 박진석 회장의 아내, 박영나의 엄마, 그리고 이지환을 끊임없이 아래로 내려다보던 여자. 지혁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정기남은 그를 한번 올려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거면요. 저 감옥 갈 준비는 되어 있어요. 근데요. 저만 욕하지는 말아주세요. 저한테 100만 원 쥐어준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만이라도 기억해두세요. 지혁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짧게 한숨을 내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실을 나오자 복도 공기가 이상하게 차가웠어요. 형광등 불빛이 평소보다 조금 더 하얗게 느껴졌고 멀리서 들려오는 간호사들 웃음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와 서 있는 동안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넣었다가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어요. 너희 엄마가
우리 할머니를 죽였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박성재가 어떤 얼굴을 할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끝까지 믿을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없다고요. 지혁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집이 아니라 재단 건물로 향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재단 사무실 층은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야근하는 직원들도 몇 명 보였고 거기엔 고성희 비서의 자리도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은요? 비서에게 그렇게 묻자 비서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회장님이랑 같이 계신데요. 어디요? 집무실이요. 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다 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요. 문득 박진석 얼굴이 떠올랐어요. 박진석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전혀 모를까? 만약 전혀 모른다면 이건 단순히 고성희 vs 이지혁 싸움이 아니라 진실을 모르는 남편 vs 사실을 숨긴 아내 싸움이 되겠죠. 지혁은 그 싸움까지 한 번에 터뜨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박진석이 직접 귀로 들을 준비를 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그는 재단 건물 옥상에 올라갔어요. 도시 불빛이 아래로 펼쳐져 있었고 그 불빛 속에 자신들의 집 창문도 병원 창문도 박진석 집무실 불빛도 섞여 있었어요. 조옥래의 영정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진 속의 할머니는 늘 그렇듯 웃고 있었어요. 입가를 살짝 올리고 네 밥 먹었나라고 당장 물어볼 것처럼요. 지혁은 난간을 꼭 잡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앞에 울컥 눈물이 차올랐다가 다시 삼켜졌어요. 할머니. 그는 아주 조용히 불러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사고 아니었어요. 말하는 순간 비로소 눈이 뜨거워졌어요.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목까지 차오르는 느낌이었어요. 누가 일부러 돈 받고 운전대를 꺾었대요. 그 사람 뒤에는 엄청 잘난 사모님이 있었고요. 고성이라는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수십 번이고 되뇌고 있었어요. 고성이, 당신을 가만 안 둘 거야. 부잣집 딸이 자기 이름으로는 데뷔를 못하고요. 기사 이름으로 웹툰 작가가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지금 박영란은 진짜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웹툰 담당 PD는 여전히 이지환 작가님이라고 불렀고 계약서 위에도 굵은 글씨로 이지환 이름이 박혀 있었어요. 통장으로 들어오는 계약금도 이지환 이름이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펜을 잡고 밤새 컷을 쪼개고 대사를 고치고 독자 댓글 보고 혼자 웃고 우는 사람은 박영라였어요. 월세 35만 원짜리 작업실은 오늘도 아주 성실하게 좁고 소박했는데요. 영라 눈에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세장 탈출구처럼 보였어요. 흰 벽에는 캐릭터 스케치가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구석에는 열무 문구점에서 데려온 10,000원짜리 책상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사지 말랬던 중고 의자가 기특하게 버티고 있었어요. 작가님, 오늘도 20,000원짜리 책상이 세상을 구하러 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이지환이 이런 소리를 했어요. 오빠 맨날 그 소리 하지? 이 책상 없었으면 우리 웹툰 없었어. 10,000원으로 인생 바뀌는 경험 괜찮지? 그니까 내가 계산해봤는데 10,000원 투자해서 지금 수익을 아니. 잠깐 이 계산하면 나 너무 씁쓸해진다. 지환은 일부러 한숨을 쉬는 척하면서도 입꼬리가 자꾸 올라갔어요. 영라가 웃는 거 보면 본인도 괜히 같이 웃음이 나왔거든요. 오늘 원고 어디까지 했어? 어제 오빠랑 싸우다가 막판에 열받아서 또 밤새 그렸어. 차마 마무리까지 했어. 대신 지금 어깨랑 목이 으악. 영라는 고개를 돌리려고 하다가 아 하고 멈췄어요. 어깨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야, 그래서 내가 뭘 했어? 테이블도 없이 바닥에 엎드려서 그리면 어깨 망가진다고 했지. 그때는 돈이 없었잖아. 지금은 있지. 20,000원짜리 책상. 20,000원짜리 책상이 아직도 억울해서 밤마다 울어. 티키타카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서로 디스하면서도 웃기고 은근 칭찬도 섞여 있고 지환은 냉장고를 열어서 미리 사두고 온 삼박김밥이랑 컵라면을 꺼냈어요. 오늘의 상류층 작가 점심 메뉴 나왔습니다. 상류층은 무슨? 이게 상류층이냐? 응. 이 집 월세 내면서 컵라면 먹는 게 요즘 엔잡 상류층 트렌드야. 돈 벌면서 돈 없는 척하는 거. 그럼 오빠는 나는 진짜 돈 없어. 척도 아니야. 농담이었는데
어쩐지 같이 웃다가도 살짝 씁쓸해지는 포인트가 섞여 있었어요.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영나 집안이랑 지환 집안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도 현실은 완전 다른 나라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작업실 안에서는 둘 사이 거리감이 좀 덜했어요. 이곳은 엄마가 모르는 곳이었고 고성이의 그림자도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었고 사모님 대신 작가님이란 말을 듣는 곳이었어요. 야, 박영나. 지환이 갑자기 이름을 불렀어요. 작업실 안에서는 반말 쓰기로 한 그 규칙, 그 약속부터 먼저 꺼낸 거였죠. 왜? 이지환. 지금 내 표정 좀 미쳤다. 뭔데? 또 놀리려고. 너 지금 딱 자기 인생 사는 사람 얼굴이야. 영란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칫했어요. 와, 그런 말하는 거 반칙이다. 괜히 눈물 날 뻔했잖아. 울어도 돼. 여기선 누구 마음대로 울고 웃어도 되거든. 박사모님 없잖아. 박사모님. 지환이 고성이를 부를 때 쓰는 은어였어요. 그니까 여기선 엄마 없어. 화가 포장지도 없고 그냥 나 웹툰 그리는 애만 있어. 그래. 그리고 여기선 이지환은 기사 아니고 뭔데. 또 뭐라고 부를 건데. 얼굴 담당 작가님이지. 둘은 동시에 웃었어요. 웹툰 플랫폼에서 이지환 작가님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라는 메일이 왔을 때 둘 다 거의 기절할 뻔했었거든요. 어떻게, 오빠. 진짜 가야 돼, 야. 내 이름으로 계약했잖아. 안 가면 사기꾼 되지. 근데 오빠는 그림 못 그리잖아. 그래서 요즘 열심히 연습하고 있거든. 스틱맨 아니야. 아직도 너, 나 무시하지 마. 나 요즘 사람 눈, 코, 입 다 찍어. 찍는다고? 그려, 이 자식아. 결국 인터뷰는 신인 작가 이지환, 숨겨진 파트너가 있을까? 같은 이상한 분위기로 나갔고 댓글에는 이 작가 왠지 스토리랑 말투가 다르다. 카메라 앞에 나온 사람은 작가 남동생 같고 진짜 작가는 따로 있을 것 같다. 이런 추리까지 달렸어요. 영란은 그 댓글들을 보면서 배를 잡고 웃다가도 마음 한켠이 뜨겁게 올라왔어요. 나 진짜 작가인데. 근데 엄마 앞에만 서면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영나야. 고성이가 부를 때마다 목소리 끝에는 늘 계산이 묻어 있었어요. 이번에도 교수님이 그림 좋다고 하셨대. 역시 우리 딸은 화가가 체질이야. 내 그 웹툰은 요즘 안 그리지. 그런 건 취미로만 하는 거야. 알지? 그때마다 영란은 그냥 네, 엄마하고 넘겼어요.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요. 실제로는 그날 밤에도 작업실에 나와 컷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작업실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항상 이지환이었고요. 그날도 그랬어요. 야, 오늘은 얼굴이 왜 이렇게 구겨졌냐? 엄마랑 좀 싸웠어. 아니, 싸운 것도 아니고 혼자 삐진 거지 뭐. 역시 상류층 단어는 다르네. 싸운 게 아니라 혼자 삐진 거야. 엄마가 아직도 내가 그냥 예쁜 화가인 줄 알아. 전시회하고 드레스 입고 샴페인 드는 그 그림만 그리래. 그거 싫어 싫진 않은데 그게 내 인생 전부는 아니잖아. 지환은 잠깐 조용해졌어요. 그럼 내 전부는 뭐야? 지금은 이거. 영란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화면에는 주인공 둘이 싸우다가 화해하는 장면이 떠 있었고 대사는 아직 긴 말풍선으로 남아 있었어요. 진짜 웃긴 거 뭔지 알아? 여기 나오는 여주가 딱 나야. 엄마 말 무서워하고 나중에 몰래 자기 인생 찾으려는 애. 근데 있잖아. 여기 나오는 남주는 나야? 좀 많이. 지환은 일부러 놀란 척했어요. 야, 상표권 침해야. 초상권 위반이고. 괜찮아. 아직 안 들켰거든. 나한텐 허락도 안 받고 캐릭터로 써놓고 오빠는 내가 작업실 월세 내주면 고마워해야 돼. 오빠 이름으로 돈 벌어다 주잖아. 그건 좀 고마운데. 둘은 그렇게 웃으면서 컵라면을 나눠 먹었어요. 작업실 안에는 김치 냄새랑 라면 냄새가 섞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어둑한 골목 불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골목은 둘에게 그냥 약간 촌스럽지만 귀여운 골목이었어요. 곧 이 골목이 누군가의 발소리와 눈빛으로 무거워질 거라는 걸 둘 다 몰랐어요. 오토바이 사고가 났던 날도 비슷했어요. 그날 지환은 혼자 집에 가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초록불이 켜졌고 그는 자연스럽게 발을 떼었는데요. 오른쪽에서 오던 오토바이 한 대가 갈지자로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야,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운동선수 출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처음으로 감사했대요. 몸이 옆으로 튕겨나가면서 간신히 피했는데 무릎이 바닥에 찍히는 소리가 크게 났어요. 무릎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렸고 오토바이는 욕 한마디 남기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오빠, 많이 다쳤네. 그날 영란은 거의 울기 직전 얼굴로 약을 발라줬어요. 야, 괜찮아. 나 예전에 더 크게도 다쳐봤어. 근데 이건 이상하잖아. 갈지자로 왜 달려와. 진짜 미친 사람 아니면 세상에 미친놈들 많아. 그냥 그날 내 운이 나빴던 걸로 하자. 그때는 둘 다 그렇게 치부했어요. 하루쯤 지나면 이치는 운 나쁜 사고 하나. 하지만 며칠 뒤 지환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동네 아저씨들인 줄 알았어요. 편의점 앞, 골목 입구, 버스 정류장 근처. 이상할 정도로 같은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경호 교대 시간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골목 모퉁이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이지환 씨죠? 문이 열리고 덩치 큰 남자 둘이 내렸어요. 누구세요?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오래 안 걸려요. 목소리는 공손한 척했는데요. 눈빛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저 바빠서요. 내일 새벽 출근이라. 그래서요. 박영나 양 옆에 붙어 있으려면 몸 관리 잘해야죠. 그러니까 호기심도 좀 줄이고. 영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지환의 몸이 먼저 굳었어요. 누구? 우리 사모님 얘길 왜 해요? 우리가 모를 줄 알았어요? 기사님이랑 그 아가씨 작업실 같이 드나드는 거 동네 사람들도 알더라. 지환은 말문이 막혔어요. 말을 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먼저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사님. 덩치 큰 남자 중 하나가 그를 부르더니 한 손으로 어깨를 툭 쳤어요. 살살 친 것 같은데 묵직했어요. 부잣집 딸이랑 놀아보니까 좋죠. 근데 드라마는 TV에서만 보는 게 좋다. 현실에서 그 짓 하면 다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야. 지환은 어깨에서 손을 밀어냈어요. 저 그런 사이 아니고요. 우리가 눈이 없어서 그래요? 기사님 차에서 둘이 떨어지는 거리 보면 아예 연애를 하든가 지금처럼 애매하게 붙어 있든가 둘 중 하나야. 근데 우리 사모님은 둘 다 싫대. 사모님. 고성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요.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지환이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자 남자가 웃었어요. 기사님이 알아서 지금 이쯤에서 접으라는 거죠. 장사에도 손절 타이밍이 있잖아요. 이 정도면 재밌게 놀아본 걸로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재밌게 놀았다고요. 어디 기사 주제에 사모님 딸이랑 웹툰이니 작업실이니 뭐니 너무 높은 데까진 올라갔잖아요. 우리 사모님 말씀 그대로 전해줄까요? 지환은 이미 알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몸이 먼저 굳어버렸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남자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어요. 내가 죽 쑤어서 개줄라고 그딴 기사놈 이름을 작가로 올려놨냐고. 이지머우환이요. 그래, 이지환. 그 이름만 보면 짜증이 난다잖아. 내가 키워놓은 그림이 기사놈 밥그릇만 채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기사님, 여기서 그만 먹고 떨어지라는 거야. 그 말은 생각보다 세게 꽂혔어요. 손에 쥐어진 봉투까지 건네받고 그 밤에 집에 돌아왔을 때 지환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아, 우리 진짜 만화가 아니구나. 며칠 뒤부터 태도가 바뀌었어요. 다음 날 지환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부러 박영나에게 웃음을 조금 아껴봤어요. 오빠,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피곤해서. 어제 야근했어? 그냥. 작업실에 가자는 말도 먼저 꺼내지 않았어요. 영나가 오늘 작업실 갈 거야 라고 했을 때도 그는 그래 한마디만 하고 건물 앞에서 내려주고 곧바로 돌아갔어요. 창문에 비친 영나 얼굴이 잠깐 보였는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오빠, 올라와서 라면이라도. 그 말은 유리창에 막혀 입모양으로만 남았어요. 지환은 그 말을 못 들은 척 사이드미러만 한번 보고 다시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했어요. 작업실에는 영나 혼자 올라갔고 밤이 되면 혼자 컵라면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오늘은 바쁜가 보다 하다가 이게 계속되자 이상함이 쌓여갔어요. 결국 메시지가 날아갔어요. 오빠, 나 뭐 잘못했어? 아니면 엄마가 뭐라고 했어? 답장은 짧았어요. 아니야. 나 요즘 일 생각 좀 해서 그래. 그럼 왜 작업실 안 와? 이번에는 답장이 조금 늦게 왔어요.
이제부터는 선을 좀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화면을 보다가 영란은 진짜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선을 지킨다고? 지금 와서 차 안에서 웃던 거, 편의점 삼각김밥 나눠 먹던 거, 인터뷰 때 긴장해서 손에 땀을 줄줄 흘리던 거 다 같이 떠올랐어요. 그 모든 게 선을 넘은 거였을까? 그럼 혼자 좋아하고 혼자 고마워했던 건 다 자기만의 착각이었다는 뜻인가? 그날 밤 영란은 혼자 작업실 형광등 아래 앉아 있다가 결국 결정을 내렸어요. 이대로는 못 버티겠다. 다음 날 차 문이 열리기 전에 먼저 운전석 쪽으로 다가갔어요. 오빠, 내리지 말고 잠깐만. 지환은 시동을 끄지 못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왜? 오늘 그냥 회사까지 안 가도 돼. 우리 작업실부터 가자. 오늘은 좀 오빠 안 가면 나 그냥 여기서 안 내려. 표정이 진지해서 장난으로 넘길 수가 없었어요. 결국 지환은 방향을 틀었어요. 회사 대신 작업실 골목으로. 작업실 문이 닫히자마자 영란은 바로 물었어요. 솔직히 말해봐. 누가 뭐라 그랬어? 우리 엄마가 뭐라 그랬어? 지환은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어요. 작업실 한가운데 서 있는 10,000원짜리 책상을 한번 보고 벽에 붙어있는 스케치를 한번 보고 창밖 골목을 한번 봤어요. 영라야. 그가 이름을 부르자 영란은 목이 칵 막혔어요. 우리 많이 올라왔잖아. 어디를? 내 말대로 세장 위로. 내 말대로 내 인생 조금은 내가 고르는 쪽으로. 근데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올라올수록 아래가 얼마나 깊은지도 보이더라. 그게 무슨 말이야. 잠깐 조용해진 뒤에야 지환이 입을 열었어요. 오토바이 얘기, 골목의 남자들 얘기, 봉투 얘기, 죽 쑤어서 개 줬다는 말까지 전부 다 꺼냈어요. 영란은 듣는 내내 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오빠가 나 피한 거야? 응. 나 때문에 다치는 게 싫어서 응. 대답이 너무 솔직해서 더 화가 났어요. 오빠 바보 아니야?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혼자 결정해? 너한테 말해서 뭐 하게. 너 엄마잖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꽂혔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서 이 말이 늘 깔려 있었던 것 같았어요. 엄마가 정해준 학교, 엄마가 골라준 선생, 엄마가 만들어준 화실. 항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라는 전제가 붙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은 처음으로 그 말을 진짜로 입 밖으로 꺼내준 거였어요. 그래서 오빠는 그냥 이렇게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럼 뭐야. 엄마가 돈 좀 흔들어 보였다고, 겁 좀 줬다고, 여기까지 같이 올라왔던 사람이 갑자기 선 지키자고 뒤로 빼는 게 그럼 뭐냐고. 지환도 얼굴이 굳었어요. 영라야, 너 지금 장난이라고 생각해. 내 엄마, 진짜야. 그런 말까지 했대. 내가 죽든 걔가 죽든 해야 돼. 누가 죽어야 될까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어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죽든 걔가 죽든 해야 돼. 고성이라면 충분히 할 만한 말이었어요. 너무나 실제로 그 사람이 할 법한 문장이어서 오히려 더 소름이 돋았어요. 오빠, 잠시 후 영라가 입을 열었어요. 나 우리 엄마한테 가서 물어볼 거야. 진짜로 그런 말 했냐고. 진짜로 오토바이까지, 트럭까지, 사람까지 썼냐고. 이게 다 사실이면 그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어요. 아빠한테 다 말할 거야.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돈을 썼는지, 어떤 짓까지 했는지. 지환은 몰란 눈으로 영라를 봤어요. 야, 그건 너무너무 세? 너무 위험해? 오빠, 나 이제 알 것 같아. 내가 맨날 새장새처럼 움츠러들어 있었던 이유. 문이 잠겨 있는 줄 알고 있었거든. 근데 문 안 잠겨 있었어. 내가 겁나서 안 나온 거였어. 그 말은 지환이 예전에 했던 말과도 닮아 있었어요. 여기 문 열려 있는데. 그가 농담처럼 말해줬던 그때 영란은 그냥 웃고 넘겼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말이 진짜로 몸 안에서 울리는 것 같았어요. 오빠, 영란은 지환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나 도망 안 갈 거야. 엄마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이번엔 나도 지를 거야. 그러니까 오빠는 거기서 한 발짝만 버티고 있어 줘. 내가 엄마랑 싸울 테니까. 내가 혼자 싸우면 혼자 아니야. 오빠 있잖아. 이 웹툰도 있고 이 작업실도 있고 나도 있어. 그 말에
지화는 잠깐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 대신 약속 하나만 하자. 뭔데? 너 그 집에서 나올 때 혼자 나오지 마. 최소한 나한테 전화는 하고 나와. 알았지? 오빠. 응. 지금 좀 멋있었어. 야, 그럼 평소에는 뭐였는데? 평소에는 그냥 내 웹툰 캐릭터. 야, 난 현실 인물이거든. 둘은 또 웃었어요. 상황은 웃기지 않았는데 둘이 있어서 웃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영란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심장이 엄청 세게 뛰는 게 느껴졌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분명 엄마가 거기 있을 거예요. 영라야, 오늘도 레슨 잘했어? 오늘은 작업실 안 갔지?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겠죠. 근데 오늘은 거기다 대고 응 대신 다른 말을 꺼낼 생각이었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엄마, 나 다 알아. 오토바이도, 사람도, 돈도, 그리고 엄마가 어떤 엄마인지.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이 집 공기가 어떻게 뒤집힐지 그녀도 예상이 잘 안 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더는 세상 안에서 모른 척 웃으면서 살기에는 너무 많은 걸 알게 되어버렸다는 거요. 엄마, 영라가 숨 한 번 삼키고 입을 열었어요. 오토바이, 엄마가 보냈지? 거실 공기가 한 번에 바뀌었어요. 고성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어요. 뭐, 그날 오빠 칠 뻔한 오토바이. 그거 엄마가 시킨 거지? 고성이는 잠깐 눈을 깜빡이더니 비웃는 표정을 만들어 올렸어요. 야, 너 요즘 웹툰 너무 보고 다니는 거 아니니? 세상 일 다 드라마 같아 보여? 드라마가 아니라니까. 오빠 주변에 사람 보는 것도 봉투 들고 간 것도 다 들었어. 얼마면 먹고 떨어질 거냐고 물어봤다며. 그게 왜 나야? 그럼 누가 엄마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는데. 짧은 정적이 한 번 흘렀어요. 고성이 눈꼬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래서 설령 그렇다고 치자. 그게 왜?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딱 여기까지였어요. 하지만 영라한텐 충분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떨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어요. 엄마가 진짜로 한 말 그대로 들었어. 부잣집 딸이랑 기사놈이 현실에서 그 짓 하면 다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다. 맞지? 고성의 얼굴이 파르르 흔들렸어요. 누가 그런 말을. 그리고 내가 죽 쑤어서 개주려고 그딴 기사놈 이름을 작가로 올려놨냐고 했다며. 그 개가 이지환이야? 아니면 나야? 잠깐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TV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지고 있는데 거실은 완전히 얼어붙은 느낌이었어요. 고성이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너 감히 지금 누구한테 말버릇을 그렇게 해? 지금은 딸이고 뭐고 없지. 그냥 엄마랑 나야. 그래, 좋아. 그럼 솔직하게 가볼까? 고성이가 턱을 살짝 들었어요. 응, 내가 그랬다. 내가 그렇게 알고 싶어 안달이 났으면. 그래, 내가 그 기사놈한테 한마디 했어. 부잣집 딸 옆에서 기웃거리지 말라고. 그게 뭐가 잘못이야? 사람을 치라고 시켰잖아. 안 죽었잖아. 대답이 너무 차가웠어요. 그 정도면 됐지.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정신만 좀 차리라고 한 건데 세상에 이 정도도 못하냐? 우리 딸 옆에 들러붙은 기사 하나 떼겠다고. 영라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옆에 붙어있는 사람인데 내 옆에 누가 서 있는지는 내가 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알아서 정해. 내가 뭘 알아. 내가 평생 돈 걱정 한번 해봤어? 내가 어디 가서 줄이나 설 일 있어? 너는 그냥 예쁘게 크면 돼. 예쁘게 그리고 예쁘게 웃고 예쁘게 시집가면 돼. 그게 엄마 꿈이지. 내 꿈이 아니라. 고성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내 꿈? 내가 꿈이 어디 있어. 내 꿈은 엄마가 골라주는 거야. 내가 골랐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엄마가 해주는 거고. 그 말은 웃으면서 들으면 야, 엄마가 다 해줄 게 같은 말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표정, 이 톤으로 들으니까 그냥 선전포고 같았어요. 화가 포장지도 솔직히 내가 씌워줬지. 내가 뭘 안다고 교수들 붙잡고 얘기하고 전시 준비하고 그래. 내가 사람 데려오고 내가 길 닦아놓으니까 내가 작품인 척하는 거잖아. 그래서 엄마 기분 나쁜 건 알겠어. 근데
영라가 숨을 한 번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내 인생 전체 주인이 되는 건 아니야. 고성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나는 내 엄마야. 그래, 엄마야. 근데 엄마면 최소한 사람을 안 다치게 해야지. 목이 확 뜨거워졌어요. 오빠는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야. 엄마가 화가 포장지 씌워놓고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숨 쉬는지는 한 번도 안 물어봤잖아. 그래서 너 지금 그 기사 편 들겠다는 거야? 응. 대답은 생각보다 쉽게 나왔어요. 오빠 편 들 거고 내 편도 들 거야. 그리고 웹툰 계속 할 거야. 이지환 이름으로. 아니면 언젠가 박영라 이름으로. 고성이가 비웃었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내 아빠가 알면 내 인생 끝나는 거 알아? 회장님 딸이 기사 이름으로 숨어서 웹툰을 그렸대. 그거 소문나면 내가 상처 입는다고는 생각 안 하니? 엄마가 지금까지 해온 짓이 더 소문나면 누가 더 상처 입을까? 영라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오토바이 보낸 거, 골목에 사람 붙인 거, 봉투 들고 가서 얼마면 먹고 떨어지냐 물어본 거. 엄마가 한 말 그대로 다 들었어. 고성이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자기 뒤통수 치는 거, 속이는 거, 자기 딸 인생 함부로 갖고 노는 거. 박진석 이름이 나온 순간 고성이 눈이 번쩍였어요. 야, 너 지금 아빠 들먹이는 거야? 응. 이번에도 대답은 바로 나왔어요. 엄마가 여기서 멈추면 나도 그냥 입 다물고 갈 수 있어. 엄마가 나랑 오빠한테 손 안 대면 나도 그냥 엄마 딸로 살아줄 수 있어. 근데 영란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버튼이 눌려있는 화면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한 번만 더 건드리면, 한 번만 더 죽든 말든 같은 소리 하면 나 아빠한테 다 말할 거야. 오토바이도, 사람도, 돈도 엄마가 어떤 엄마인지 아빠가 직접 듣게 할 거야. 잠깐, 진짜로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고성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금방 붉어졌다가 다시 창백해졌어요. 너 미쳤니? 응, 아마 엄마 기준으로 보면 많이 미쳤을 거야. 근데 나 있지. 영라가 작게 웃었어요. 이제 좀 사람 된 것 같아. 그 말은 언젠가 택시 뒷좌석에서 조옥래가 했던 사람 된 거 간내랑 어딘가 닿아 있는 말이었어요. 영라는 그 말을 떠올릴 리 없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고성이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어요. 해보라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아빠가 누군 줄 알고 내가 감히. 아빠가 누군 줄 아니까 엄마한테 저렇게 말하는 거야. 영라가 말을 끊었어요. 아빠는 적어도 자기 딸 목숨 가지고 협박하진 않아. 기사든 누구든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사람 안 써. 고성이가 입을 열려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와인 잔만 꽉 잡았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엄마. 영란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엄마를 불렀어요. 나 이제 세장 안에 안 있을 거야. 문 안 잠겨 있더라. 그 말만 남기고 천천히 돌아서서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구두를 다시 신으면서도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손은 조금 떨렸지만 발걸음은 생각보다 단단했어요. 현관문을 열기 직전 고성이 목소리가 한 번 더 들렸어요. 영라야. 예전 같았으면 뒤돌아봤겠죠. 이번에는 안 그랬어요. 왜? 문 쪽을 보면서 대답만 했어요. 내가 나 건드리면 너도 많이 다칠 거야.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어요. 엄마. 영란은 아주 짧게 웃었어요. 이미 좀 다쳤어. 근데 나 혼자 아픈 거 이제 그만할래. 그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안을 한번 울렸어요. 거실에는 와인 잔 하나, 과일 칼 하나, 그리고 처음 듣는 딸의 말투가 남아있었어요. 그날 밤, 이 집은 겉으로 보기엔 평소랑 똑같이 조용했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예전이랑 다른 게 있었어요. 이제 이 집에서 엄마 마음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은 한 명 줄어들었고요. 밖으로 나온 한 사람은 새장박 공기가 얼마나 차갑고 또 시원한지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조금 뒤 누군가는 알게 될 거예요. 그날 영라가 집을 나가던 그 순간이 고성이와 박진석 그리고 이지환까지 휘말릴 큰 판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오늘은 영라가 새 장문을 박차고 나와서 엄마 고성이랑 제대로 맞붙은 이야기였어요. 다음 이야기는 고성이의 역공과 박진석이 이상함을
눈치채기 시작하는 장면까지 훨씬 더 쫄깃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계속 함께 보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